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불교와 인간 14강 이번 학기 마지막 수업이 되겠습니다. 본래는 실시간으로 여러분들을 만나야 되지만 지난 시간에 공지한 대로 이번 주는 녹화 강의로 진행된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벌써 다음 주가 되겠네요. 다음 주 6월 8일 날 기말 시험이 있습니다. 오후 6시 10분부터 40분까지 30분간 진행이 됩니다. 자세한 것은 공지사항을 올려놨으니 공지사항을 참조해 주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당부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시험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인덱스 작업을 좀 철저히 해달라고 한 점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각 페이지마다 핵심어가 되는 것들을 한 3개, 4개 정도를 뽑아가지고 페이지별로 정리를 하게 되면 물론 여러분들이 보기 편한 방식으로 하면 됩니다. 그렇게 페이지별로 잘 정리를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시험 보는 데 있어서 훨씬 더 수월하게 시험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중간고사 보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대략 시험의 어떤 경향이라든가 방법에 대해서는 이미 잘 알고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 준비를 좀 철저히 해서 이번 기말 시험 때는 중간고사 때 조금 부족했던 부분들을 채울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 주길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은 마지막 수업이고요. 감각의 홍수와 명상이라고 하는 주제를 잡아봤습니다. 그리고 부제는 ADHD, 감각의 홍수, 그리고 명상 이렇게 해봤는데요. ADHD는 여러분 잘 들어봤죠? 주의력 결핍 및 과잉 행동 장애다 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고 보통 아이들한테 많이 발병하는 것으로 우리에게 인식되어 있지만 사실은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들 ADHD도 사회적으로 크게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오늘날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감각의 홍수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지금은 오감 만족의 시대잖아요. 뭐 볼 것도 많고 먹을 것도 많고 들을 것도 많고 그래서 이 감각이라고 하는 것들이 그 어느 때보다도 어떻게 보면 환대받는 시대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감각의 홍수는 사실은 욕망과 관련된 거죠. 좋은 걸 보고, 좋은 걸 듣고, 좋은 걸 맛보고, 냄새 맡고 등등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인간이 갖고 있는 욕망에 대한 내용인 거죠. 그 욕망이 넘쳐나는 사회에 우리는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명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ADHD나 그 욕망과 관련된 것들이 명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떠한 도움을 줄 수 있는지 그리고 명상이라고 하는 것의 핵심 기제는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오늘 간단하게 살펴보는 것으로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불교 경전 가운데 금강경이라고 하는 경전이 있습니다. 그 금강경에 나오는 문구 가운데 하나입니다. 응무소주 이생기심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좀 써보면요. 응무소주 이생기심 의미는 이게 마땅할 응자거든요. 마땅히 머무를 주자잖아요. 머무는 바 없이 마땅히 머무르는 바 없이 어떤 곳에 고착됨 없이 그런 의미겠죠. 어떤 곳에도 집착됨이 없이 그 마음을 내어라 라고 하는 거예요. 머무는 바 없이 집착하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내어라 라고 하는 것. 이것이 금강경이라고 하는 경전의 여러 가지 그 핵심적인 내용 가운데 하나로 지목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옆에 이 사진은요. 불교 선종의 제6대 조사라고 알려져 있는 육조 해능대사의 그 등신불 상이에요. 실제 그 돌아가신 분의 모습 그대로입니다. 돌아가셨는데 시체가 부패하지 않아가지고 그대로 이젠 그 불상처럼 이렇게 모셔놓은 그러한 것을 지금 보고 있는데요.
이분이 바로 이 응무소주 이생기심이라고 하는 말을 듣고 눈이 번쩍 뜨이게 되는 거죠. 여기에서 마음이 활짝 열리면서 일종의 깨달음의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분은 출가를 하게 되는데, 출가하기 전에 이분이 했던 일은 그 나무꾼이었어요. 그래서 나무를 이렇게 좀 산에서 모아다가 시장에 팔아서 어머니를 봉양하고 있었던 아주 평범한 사람이었죠. 그런데 이제 글은 배우지 못해가지고 일자 무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길을 가다가 어떤 스님께서 금강경을 독송하는 소리를 듣게 됐고, 독송하는 소리 가운데 바로 이 소리, 응모소주 이생기심이라고 하는 요 소리를 딱 듣자마자 아주 깊은 체험이 생겨나게 된 것이고, 그걸 그래서 이제 출가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선종에서 선종이라고 하는 것은 불교의 한 종파예요. 중국에서 형성된.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들어봤나 모르겠지만 달마대사라고 하는 분이 이제 그 초조 첫 번째고요. 그 뒤로 이제 여섯 번째 조사가 바로 육조 해능대사입니다. 그만큼 이 응무소주 이생기심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이 육조 해능대사 때문에 더욱더 유명해진 글귀가 됩니다. 이 의미는 결국 우리의 마음이 아무런 장애 없이 자유롭게 움직일 때, 그리고 자유롭게 오고 갈 때 우리는 해탈을 얻는다라고 하는 말로 좀 풀어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머무는 바 없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우리는 마음이 계속 걸려 넘어지거든요. 누군가가 나한테 뭐예요? 좋은 소리를 하면은 마음이 막 들뜨게 되죠. 그게 넘어지는 거예요, 마음이. 누군가가 나한테 막 싫은 소리를 하면 싫은 소리를 하게 되면은 우리는 막 화가 나요. 그게 뭐예요? 마음이 넘어지는 거예요. 그게 이제 소주, 머무는 바인 거죠. 거기에 딱 걸려서 머물게 된 거죠. 집착되는 바가 생긴 거죠. 그런데 여기서는 뭐요? 그렇게 머무는 바 없이, 집착하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내어라 라고 하는 내용이 되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는 생각보다 크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대상을 볼 때 마음이 머물러요. 그죠? 마음이 머문다라고 하는 것은 좋아하는 것은 갖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고 싫어하는 것은 버리거나 떠나려고 하는 마음이 생기고 끊임없이 대상과 접촉하면서 우리 마음은 그때그때 대상에 대해서 뭐야? 집착하는 마음이 생기게 됐죠. 집착하는 마음이 생기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내가 갖고 있는 욕망으로 대상을 투사해서 대상을 왜곡시켜 버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뭐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 실제와 우리의 인식 사이에 뭐가 생길 거예요? 괴리감이 생기게 되는 것이고, 그걸 통해서 우리는 불만족이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 이건 뭐 우리가 앞선 수업에서도 살펴봤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마음이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낸다라고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지금 금강경의 이 구절을 먼저 소개해 봅니다. 자, 기본적으로 우리는 대상의, 여기서 색이라고 하는 것은 대상이라는 의미입니다. 대상에 고착되어 있고 매여 있다라고 볼 수가 있죠. 우리의 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우리의 주의 혹은 자각이 어떤 특정의 대상에 딱 고착되어 있는 것. 그것을 이제 불교에서는 무지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무명이라고 얘기를 하고, 쌈사라는 이제 이것을 윤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고 밟지 못하기 때문에 무지니까 말 그대로 뭐예요? 알지 못하는 거예요. 무지. 알지 못하는 거죠. 무명. 밟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무지나 무명은 사실은 같은 말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무지와 무명 때문에 뭐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윤회의 수레바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무지를 제거하고 무명을 제거하게 된다면 그것이 바로 해방인 거고 해탈인 거죠. 그리고 그것은 열반, 윤회의 종식인 것이죠. 우리는 앞서서 열반이라고 하는 것은 탐진치의 소멸을 열반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썸사라는 이 윤회인 거거든요. 썸사라, 썸사라예요. 이것은 함께 흘러가는 것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강물에 물이 막 거세게 흘러가면 어떻게 돼요? 모든 것들을 다 그 뭐죠? 끌어안고서 막 흘러가게 되잖아요. 거기에 빠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도 저항하지 못하고 그 물길에 휩쓸려 버리게 되잖아요. 삼사라라고 하는 이미지는 바로 그 이미지입니다. 생사를 끊임없이 생사의 수요, 그 물결 속에 끊임없이 우리가 뭐 내몰려 있는 상황인 것이죠. 그러한 상황이 그쳐버렸을 때가 바로 뭐예요? 열반인 거예요. 그러니까 쌈사라는 탐진치가 끊임없이 일어나는 상황인 거고, 열반은 탐진치가 소멸된 상태인 거고,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무지, 무명 혹은 삼사라, 윤회의 상태라고 하는 것은 대상에 우리가 고착된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반면에 대상에 매여 있지 않은 상태, 그래서 우리의 주의나 자각이 집착해서 완전하게 해방되었을 때 그것을 이제 우리가 열반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불교는 크게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그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낸다라고 하는 것은 대상에 고착되지 않고 대상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 이것을 의미한다라고도 우리가 해석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날 시대가 이제 명상의 시대다라고 얘기할 만큼 명상이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많이 널리 퍼져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한번 살펴봤던 것처럼 메디테이션이라고 하는 말도 쓰지만 어떤 말도 쓴다고 했어요? 마인드풀리스다라고 하는 말도 쓴다고 했죠. 그래서 마인드풀리스는 어, 그 불교 명상의 사티라고 하는 기법을 기본으로 해서 이제 서양인들에 의해서 프로그램화된 내용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사티의 번역어가 마인드풀리스예요. 그래서 오늘날은 이 마인드풀리스 자체를 그냥 명상이라고 번역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마인드풀리스 메디테이션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그냥 마인드풀리스만 갖고도 이야기를 해도 모두에게 이것이 명상을 이야기하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알게 알게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이 명상이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냐, 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이 내용을 소개해 봅니다. 명상 수행이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집착하고 있는 바, 곧 나의 의식이 어디에 붙들려 있는지를 더 잘 알아차리게 해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나가 다 내가 특별히 신경 쓰이는 부분들이 있어요. 다른 것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너그러운데 어떤 특정한 부분에 가면은 굉장히 날카로워지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그것이 별 나에게 문제가 안 되지만 특정한 부분에 가면 마음이 막 동요가 돼가지고 불안해지는 경우도 있고 등등. 그것이 바로 뭐예요? 내가 집착하고 있는 바인 거죠. 나의 의식이 특정한 부분에 딱 고착되어 있는 어떤 패턴이 형성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 그런데 그것이 나한테 잘 안 알려지는 거예요. 나한테 형성된 패턴이 어떤 것인지. 명상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패턴을 있는 그대로 알려주는 방식이다라고 하는 거죠. 명상을 통해서 그 패턴을 이해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나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게 되는 것이고, 내가 구체적으로 직면에 있는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 가야 될지가 보다 좀 선명하게 드러나게 된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집착과 관련된 나의 문제는 나만의 문제는 아니죠. 왜냐하면 우리가 계속 살펴봤던 것처럼 영기적 존재이잖아요. 우리는 관계망 이론 혹은 연결망 이론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영기적 관계라고 하는 것은 나를 둘러싼 모든 존재들과의 관계성 속에서 나라고 하는 존재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문제에 집착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나만의 문제가 아니고 뭐 한 거예요? 관계의 문제인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는 동일한 문제에 부딪히는 경향이 있는 거죠. 내가 걸려 넘어지는 문제에 다른 사람도 걸려 넘어지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대표적으로 뭐예요? 돈 문제. 돈이라고 하는 것은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뭐 필수 불가결한 어떤 그 의미를 지니게 되잖아요. 모든 사람에게 거의 대부분의 사람, 99%의 사람들은 돈 문제에 다 걸려 넘어지는 거죠. 그쵸? 그리고 동일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유사한 조건들 아래 놓일 뿐더러
동일한 방식으로 붙들리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동일한 방식으로 학습해오고 동일한 방식의 그 사회 시스템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세계는 같은 세계를 지향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것이 뭐예요? 돈, 명예, 권력, 성적인 욕망, 이런 것들이겠죠. 이런 것들이 사실 인간에게 기본적으로 식욕이니 성욕이니 재물욕이니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욕망이라고도 얘기하지만 상당 부분 뭐예요? 학습된 결과이기도 해요.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욕망하고 우리가 학습을 통해 가지고 강화된 욕망 사이에는 큰 차이가 존재하게 됩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수면욕이 있잖아요. 이 수면욕이라고 하는 것하고 학습된 수면을 통해 가지고 새롭게 획득된 그 수면욕은 그 질적인 어떤 차이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같은 사회 구성원으로 살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이런 욕망에 대해 학습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같은 문제에 걸려 넘어지는 경우가 많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나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내가 겪고 있는 어떤 심리적인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나 혼자 겪고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사회의 구성원들이 같이 어떻게 보면은 경험하고 있는 문제일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명상수행은 바로 그것에 대한 자각 능력을 키워주는 거예요. 아, 내가 여기에 걸려 넘어지는구나. 이것이 나를 계속 힘들게 하고 있는 거구나. 나는 여기에 집착되어 있구나. 라고 하는 것들. 평소에는 내가 그런 것들을 자각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지만, 이젠 그것을 자각함으로써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를 우리가 찾게 된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 명상은 그것을 가능케 해주는 아주 유용한 수단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그 주의에 대한 내용을 그 주된 테마로 해서 살펴볼 건데요. 주의는 크게 네 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조각난주의, 두 번째가 상업화된 주의, 세 번째가 통제된 주의인데요. 이것은 주의의 오용 및 잘못된 적용이에요. 주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관심을 갖고 그 의식을 집중시키는 것, 그것이 주의거든요. 영어로 attention이라고 보면 됩니다. 근데 그런 attention은 뭐 조각나 있고 상업화되어 있고 통제됐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관심을 갖고 우리의 의식을 기울여야 되는 내용들이 잘못 적용된 예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명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주의, 집중이라고 하는 것들을 해방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명상을 통한 주의가 바로 이 네 번째인 것이고, 오늘 수업의 내용은 요 세 가지를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명상에서 이야기하는 주의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인지 이것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각난 주의, ADHD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먼저 영상을 보고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잠깐 멈추고 체크해 보세요. 해보셨나요? 만약 짙은 부분에 4개 이상 체크했다면 당신은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장애, 즉 ADHD일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ADHD는 뇌에서 집중력을 담당하는 전두엽에 문제가 생겨 발병하는데 유전적 요인이 큰 걸로 알려진 질환입니다. 그런데 ADHD는 아이들한테만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셨다면 큰 오해입니다. 성인에게도 ADHD가 있습니다. 소아 ADHD 가운데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면 절반 이상이 성인 ADHD로 이어진다고 합니다. 골치 아픈 일을 피하거나 미루는 경우가 얼마나 자주 있나, 약속이나 해야 할 일을 떠올리지 못하는 일이 얼마나 자주 있나. 누구나 다 조금씩 저렇지 않나요? 저게 무슨 ADHD 증상이야 라고 생각되시나요? 그렇습니다. 성인 ADHD는 저런 평범한 증상이 남보다 더 심할 뿐이어서 주변 사람들에게 오해받기 쉽습니다. 누가 이렇게 설명을 해주면 돌아서면 바로 잃어버려요. 메모를 하거나 아니면 녹음을 하지 않는 이상은 항상 잊어버리니까 남들이 이제 성의가 없다고 생각하죠.
이렇게 평범해 보이는 증상 때문에 성인 ADHD 환자의 대다수는 어린 시절 발병 이후 평균 28살 때 자신이 ADHD라는 걸 알게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알았냐면 그냥 검색을 했어요. 어리버리한 사람. 사실 네, 저와 같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또 있을까? 궁금증이 생기고 너 아마 ADHD일 수 있어 라는 댓글이 있더라고요. 그런가? 늦게 알게 되는 만큼 당사자들이 겪는 물리적, 심리적 고통도 매우 큽니다. 계속 노력을 해도 보상이 없으니까 이제 그 노력도 좀 무의미하게 느껴지더라고요. 넌 정말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쓰레기다. 저한테 그러셨어요. 진짜 너무 상처를 받았던 기억이 나요. 자기 전에 울었어. 건강한 성인에 비해 성인 ADHD 환자는 알코올 중독은 2배, 우울증은 4배 이상 높다는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인 ADHD가 와닿지 않는다고요? 과연 그럴까요? 현재 국내 성인 ADHD 환자는 82만 명으로 추정되지만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는 환자는 6천여 명에 불과합니다. 무려 성인 80만 명 이상이 ADHD 발병 사실을 모른 채 지내고 있고 그 사람들이 내 주변 사람이나 내 자신일지도 모릅니다. 실제로 매년 성인 ADHD 진단을 받는 환자 수는 급격하게 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ADHD 발병을 막을 예방법이 없어 최대한 빨리 발병 사실을 알아채고 약물 등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강한 의지가 생긴 것 같아요. 내가 ADHD지만 나도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고. 그때 아무것도 모르고 그렇게 자기 자책하고 나를 혐오했던 그 시간이 너무 아깝고 한시라도 진짜 하루라도 빨리 아는 게 저는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영상을 봤습니다. 이 자료는 2017년도 자료를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진 영상인데요. 오늘날 지금 2022년이잖아요. 벌써 몇 년이 지나 5년 전 자료네요. 지금은 ADHD 발병 환자가 더 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줄어들지 않고 늘었어요, 오히려. ADHD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내가 알지 못하게 되면은 내가 왜 이러지? 내가 왜 사람들한테 이런 평가를 받고 있지? 사람들은 왜 나를 저렇게 바라보고 있지? 이런 것들이 도대체 이해가 안 갔는데 ADHD라고 하는 것을 이제 내가 알게 되면은 ADHD라고 하는 것이 어떤 유형의 질환인 거고 그것이 나에게 어떤 방식으로 드러나게 되는지를 알게 되면 나에 대한 이해력이 높아지게 되는 거잖아요. 결국 일단 자각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무엇이든 간에 내가 이것에 대해서 이러한 문제점들을 갖고 있구나 라고 하는 거. 문제점을 갖고 있다라고 해가지고 그것이 나쁜 건 아니잖아요. 좋고 나쁘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 그냥 문제점을 갖고 있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것이고 그걸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누구나가 다 자신만이 갖고 있는 어떤 문제점들을 갖고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해결하는 과정,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살아가면서 배우거나 또는 실천해야 될 내용 가운데 하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영상에서 나왔던 것처럼 몰랐는데 이젠 알게 됨으로써 이젠 좀 더 자신감 있게 어떻게 해야 하면 좋을지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내용이 소개가 되고 있었잖아요. 기본적으로 아는 것이 그래서 불교는 가장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통계자를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이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 즉 ADHD를 보게 되면은 전체적으로 어때요? 늘어나고 있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죠. 진료 현황 같은 경우 2011년도에 굉장히 높았다가 지금 2017년 계속 줄어들었다가 다시 올라가고 있습니다. 진료비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다시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ADHD 환자는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2018년, 19년, 20년, 21년 이렇게 살펴보게 되면요. 이거 좀 영상 자료가 이렇게 해놓은 것이 2017년도 자료를 밖에 내가 못 찾아가지고 이 자료가 조금 오래됐네요.
자, 보게 되면 2013년도에 20세에서 24세, 그 다음에 30세 이상 이 정도 인원이었는데 어떻게 돼요? 지금 2017년도에는 20에서 24세가 3,958명, 30세 이상이 2,461명, 엄청나게 늘었죠? 근데 이 증가 속도가 이제 더 높아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 자료상에서 국내 잠재 환자는 약 36만 명, 5세에서 14세가요. 그 다음에 15세에서 19세가 약 20만 명. 근데 성인은 어때요? 약 150만 명이래요. 우와, 엄청나죠? 그러니까 ADHD가 사실 우리가 어린아이들의 질환이라고 생각됐지만 생각보다는 뭐예요? 어른들이 더 많이 경험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유병률이라고 하는 것은요, 치료가 됐다가 재발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에 5에서 10% 정도의 유병률을 갖고 있고요. 청소년 같은 경우 4에서 8%. 그래서 성인이 치료를 하게 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이제 그 유병률이 제일 낮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근데 ADHD 잠재 환자 중 실제 치료율은 약 36만 명 가운데 22.3%밖에 안 되는 거고, 약 150만 명 가운데 0.7%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대단히 심각하죠. 그래서 오늘날의 우울증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는 그게 무슨 병이었지만 지금은 명백하게 질환으로 분류가 됩니다. 반드시 치료를 받아야지만 되는 거죠. 우울증이라고 하는 것이 심각해지게 되면은 파괴적으로 흘러가게 되는 거잖아요. 어떤 파괴? 자기 파괴적으로 흘러가게 되는 것이 이제 우울증이라고 하는 증상인 거죠. 근데 이게 자기 파괴로 끝나는 게 아니고 많은 경우에 있어서 그 힘없는 어린아이들과 같이 동반 자살을 하는 것으로 이제 나타나는 경우들이 이제 종종 있어서 더욱 큰 문제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울증은 그냥 감기나 그런 것처럼 치료하면 나아요. 근데 그걸 치료하지 않을 때 이게 이제 치료가 안 됨으로 인해 가지고 발생되는 심각한 문제는 이거 참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런 문제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게 되는 거죠. 그래서 치료하면 분명히 나아집니다. 그래서 정신과 치료를 받게 되면은 그건 분명히 좋아지거든요. 우울증이 심각한 상황에서는 명상이라고 하는 것이 도움이 안 돼요. 일단은 약물 치료를 통해 가지고 일정 정도까지 이제 낮춰준 다음에 이제 명상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하나의 방법으로 선택할 수가 있는 것이고, ADHD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심각한 상황에서는 명상보다는 일단은 약물 치료 등과 같이 그 약물 치료가 효과가 있거든요, 분명히. 그래서 그런 걸 통해 가지고 어느 정도 수준까지 수치가 낮아지면 그때 이제 명상이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 가지고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약물 치료만 갖고는 이렇게 유병률이 이렇게 높아요. 그래서 서양에서는 이러한 경우에 명상요법을 같이 진행하게 되면은 유병률을 훨씬 낮출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많은 연구 결과로서 이제 우리에게 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명상이 효과적이다라고 하는 것들은 잘 알려져 있죠. 자, 스마트폰 보급률 보게 되면은 압도적으로 우리나라가 1위입니다. 소셜미디어 사용자 역시 마찬가지이죠. 그래서 보게 되면은 일본 같은 경우가 그렇죠. 그 다음에 미국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 스마트폰이 95%, 일반 휴대폰은 5%, 이것이 이것도 2017년도 자료예요. 근데 지금은 스마트폰이 거의 98%, 99% 이렇게까지 이제 확대되어 있죠. 우리나라 소셜미디어 사용자는 단연코 압도적으로 세계에서 가장 많은 퍼센테이지의 인구가 이제 소셜미디어를 사용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한국 사회는 굉장히 역동적이고 변화가 빠르다.
라고도 볼 수가 있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스마트폰과 미디어의 어떤 그 악영향을 가장 많이 받고 있다라고도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수많은 사람들과 언제든 연결 가능한 수많은 기회들에 주의를 기울이는 동안, 그쵸? 우리는 원하기만 하면 언제든지 누군가와 연결할 수가 있어요. 그죠? 근데 정작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사람과 사물에 대해서는 주의를 적게 기울이는 것이 아닐까.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 사람을 만난다기보다는 뭐예요? 다 그 통화를 해서 문제를 해결한다든가 아니면 뭐예요? 소셜미디어, 뭐 카카오톡이라든가 아니면 뭐 인스타그램이라든가 페이스북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그 관계를 만들어 가고 있는 것들이 오늘날은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죠. 그래서 실제 오프라인에서 사람들과 직접 이렇게 만나가지고 대화하는 것과 이 뭐 스마트폰이라든가 소셜 미디어를 갖고 통해 가지고 사람들 접하는 것은 질적으로 근원적으로 다른 문제인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뭐죠? 이 스마트폰과 SNS의 발달로 인해 가지고 실제 사람에 대해서는 관심을 오히려 더 적게 기울이고 있는 것은 아니냐. 이런 문제 제기가 이제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정보 과잉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애쓰게 되었다. 예전에는 정보가 부족했어요. 그래서 정보를 갖고 있는 사람이 최고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정보가 차고 넘쳐요. 지난 수업 시간에서도 우리가 그 내용을 살펴봤잖아요.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개발했던 그 인공지능 챗봇. 이름이 뭐였죠? 그 테이라고 하는 애였잖아요. 음. 걔가 인터넷을 통해 가지고 정보를 수집을 했는데 얘가 주로 그 취합했던 정보가 뭐예요? 인종차별과 성차별이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잘못된 정보들 혹은 이게 편협된 정보들이 지금 이 인터넷상에서 엄청나게 많이 그 양산되고 있죠. 그래서 그 정보들 가운데서 어떤 것이 진짜 정보이고 유익한 정보인지를 가리는 능력이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시대가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는 정보를 갖고 있는 사람이 가장 그 우대를 받았다면 지금은 진짜 정보를 가릴 줄 아는 사람이 우대를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보가 너무 넘치다 보니까 오히려 우리는 주의력과 시간에 대한 통제력이 가장 희귀한 자가 된 거예요. 사실 우리가 인터넷 서핑하다 보면은 뭐 시간이 금방 흘러가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을 내가 원래는 이렇게 사용하려고 계획을 했던 것이 다 어그러지는 경험들을 뭐 나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종종 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뭐예요? 시간에 대한 통제력이 상실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 내가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 것에 대해서도 그 통제력을 내가 갖고 있지 못해서 핸드폰 보고 있다 보면 한없이 보잖아요. 게임하다 보면 한없이 게임하고 있잖아요. 분명히 내가 주의를 기울여 가지고 해야 될 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못하는 상황들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오늘날에는 뭐 주의력과 시간에 대한 통제력이 정말로 필요한 시대, 그것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성공하는 시대, 그런 시대가 되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불교는 일반적으로 매달림과 집착에 대해서 경고를 해왔어요. 집착하지 말라, 집착하지 말라.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집착하지 말라고. 그런데 우리는 이제 그 정반대의 문제, 집중할 수 없다는 문제에 봉착하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건 좀 역설적이긴 한데요. 사실 우리는 지금도 여전히 우리는 어떤 대상에 대해 집착이 되어서 내가 자유롭지 못한 상태에 놓여 있는 거 맞아요. 이것도 맞고 또 하나는 뭐예요? 소셜 미디어나 그 스마트폰의 주의력을 빼앗겨 가지고 집중해야 될 대상에 집중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문제도 또한 역시 뭐예요? 우리에게 같이 노정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집중해야 될 대상에 집중할 수 있는 능력, 이것들이 이제 필요한 시대가 된 거죠. 공부할 때는 뭐예요? 공부에
대해서 집중해야 되는 그 능력이 필요한 거잖아요. 우리는 지금 영화도 봐야 되고 핸드폰, 뭐 스마트폰으로 게임도 해야 되고 뭐 태블릿 PC로 또 뭐도 해야 되고 굉장히 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러한 것들은 우리의 집중을 계속 분산시키는 방식인 거잖아요. 그것들을 극복해 가지고 내가 집중해야 될 대상에 그 시간만큼이라도 집중할 수 있는 능력을 개발한다는 것. 이것은 지금 사회에서는 굉장히 필요한 덕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명상 수행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이리저리로 옮겨 다니는 주의와 집중하지 못하는 주의는 어떤 것에 빠져 있는지 어떤 것에 빠져 있는 주의에 비해 나을 것이 없다는 거예요. 빠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 집중되어 있는 주의, 그 집착되어 있는 주의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거 뭐예요? 주의 집중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책을 한 5분 보다가 갑자기 핸드폰 하다가 갑자기 그 뭐죠? 태블릿 PC로 게임하다가 갑자기 또 뭐 다른 걸 하고 TV를 보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이거 우리가 집중하지 못하는 거죠. 우리의 주의력이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거랑 어떤 대상에 과도하게 몰입이라기보다는 집착되어 있는 상태, 그 집착되어 가지고 우리가 그 집착의 대상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거나 사실은 뭐예요? 똑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문제의 입장에서 본다면은. 그것을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지금 조각난주의, ADHD를 살펴봤고요. 두 번째, 이제 상업화된 주의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오 버넷이라고 하는 그 미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그 광고업계의 신화적 인물이 있는데 그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다잖아요. 좋은 광고라고 하는 것은 뭐죠? 단순히 정보를 알려주는 데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TV에서 광고 보게 되면 그 광고에 대한 제품을 우리한테 알려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좋은 광고는 그렇게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냐 하면 대중들의 마음에 뭐 욕망과 신념을 가지고 대중들의 마음에 파고드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야 뭐가 되는 거예요? 아, 저 광고를 보고 저거 사고 싶다. 구매욕을 자극시키는 거죠. 그리고 그걸 사게 되면 뭐 하는 거야? 이때 믿음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아, 저거 사면 나는 행복해질 거야. 라고 하는 이런 신화적 믿음을 제공해 주는 거. 이게 진짜 좋은 광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상업화된 주의의 가장 대표적인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오늘날 경제가 해결해야 하는 중요한 과제는 생산이 아니라 상품을 사고 또 사면 고통이 해결되리라는 확신을 우리가 계속 품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아까 이 레오 버넷이 얘기한 것과 마찬가지죠. 욕망과 신념을 가지고 대중들의 마음을 파고드는 거예요. 어떻게? 저걸 사고 또 사면 내가 겪고 있는 여러 가지 고통, 불만족이라고 하는 것이 해결될 거야. 라고 하는 이런 신화적 구조를 우리에게 딱 심어주게 되면 이제는 뭐죠? 오늘날 경제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들이 완성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상품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상품을 만드는 것이 기본적인 그 조건이긴 하지만 그것만 갖고는 안 된다는 거죠. 결국은 뭐예요? 사람들에게 그걸 살 때 비로소 나는 고통에서 해방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신화적 믿음을 심어주는 것이 경제의 뭐죠? 핵심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반 일리치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오스트리아의 그 철학자인데요.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학교라고 하는 것은 광고 대행업체라는 거예요. 근데 이 광고 대행업체는 어떤 역할을 하는 거냐면, 있는 그대로의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런 사회가 필요하다라고, 믿게 만드는 광고 대행업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것은 자본주의 사회잖아요. 이 자본주의 사회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뭐 하는 거예요? 믿게 만드는 거. 그것이 학교가 행하고 있는 일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광고 대행 업체가 하는 일과 똑같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굉장히 비판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분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소비사회는 필연적으로 두 부류의 노예가 존재하는데 하나는 중독의 죄수고 또 하나는 선망의 죄수라는 거예요. 중독의 죄수는 뭐예요? 사고 또 사고 사고 또 사고 이 끊임없이 쇼핑에 중독되어 있는 사람들 것을 얘기하는 거죠. 나는 안 그런가? 나도 좀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일단 뭐 하는 거예요? 자각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거죠. 두 번째는 뭐예요? 능력은 안 돼. 그렇기 때문에 뭐 하는 거예요? 사는 것에 대해서 늘 희망을 품고 그리고 그것을 소비하는 사람들, 부러워하는 사람들, 그것이 이제 선망의 죄수인 거죠. 사실은 중독의 죄수는 능력은 되는 거죠. 어떤 방식으로든 빚을 냈든 뭐 하든 간에. 그래서 그것을 소비하는 사람인 거고 선망의 죄수는 뭐예요? 소비하지 못하지만 소비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그 사람을 이렇게 사로잡고 있는 상태인 거죠. 사실은 이건 뭐예요? 같은 의미인 거죠. 그래서 소비사회는 이 두 부류의 노예가 존재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쪽에 속한다고 생각되나요? 둘 다 나하고는 관계가 없다 라고 하는 학생도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욕망하는 상품을 가질 수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우리의 의식은 뭐예요? 이미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둘은 같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새로 나온 핸드폰, 새로 나온 자동차, 우리 주변에는 일찍이 봐오지 못했던 엄청난 물질 문명의 그 소용돌이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들을 볼 때마다 뭐예요? 갖고 싶다, 사고 싶다, 사야지. 이런 의식을 갖게 되는 것이고, 결국은 그걸 사는 사람이든 사지 못하는 사람이든 동일한 것에 우리의 의식이 뭐예요? 사로잡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지적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과거의 사람은 광고를 무시할 수 있었죠. 숲속에 들어가면 돼요. 그쵸? 산속에 들어가면 저 시골만 가더라도 사실 광고를 보기가 어려웠단 말이에요. 예전에는.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정말 전파가 통하지 않는 곳이 아니라면 뭐 핸드폰, 노트북 뭐 이런 걸 통해 가지고 하루에도 수천 개씩 그 상업 광고 메시지가 온단 말이에요. 수천 개는 과장이겠지만, 그죠? 그래도 하루에 몇십 개씩은 오지 않나요? 그죠? 핸드폰이나 사실 그 스팸 메일 하면 보게 되면 대부분 상업 광고 아닌가요? 하루에 수십 개는 넘는 것 같아요. 수백 개는 적어도 오지 않나? 이런저런 방식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SNS를 볼 때도 뭐예요? 광고를 계속 보잖아요. 원치 않는 광고들. 유튜브를 보더라도 광고 보죠. 그 다음에 인터넷으로 기사 검색할 때도 광고를 보죠. 메일로 오는 광고도 있고 문자로 오는 광고도 있고 카톡으로 오는 광고도 있고 그렇게 보면 수천 개 될 수도 있겠네요. 정말로. 우리가 이게 스쳐 지나가는 광고까지 포함한다면 그래서 광고는 우리의 주의를 거머쥐는 정도가 아니라 착취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정말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소비주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스스로 가난하다고 느끼기를 원하고 그 느낌을 강화시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비를 하는 것을 통해서 나는 뭐예요? 가난하지 않다는 느낌을 강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나는 소비를 안 하면 가난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렇게 소비주의가 그 느낌을 강화시킨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실제 가난한 게 아니고 가난하다고 느끼도록 만드는 것, 그것이 소비주의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주의경제, 어텐션 이코노미라고 하는 것은 불안정한 자아 감각을 물고 늘어지는 끈질긴 결핍감을 조직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앞선 수업 시간에도 살펴봤던 것처럼 기본적으로 불교에서는 자아는 감각, 관념이라고 보잖아요. 형이상학적인 자아 말이에요. 지금 경험적으로 내가 이렇게 경험하는 자아 배후에 불변의 어떤 그 실체로서의 자아, 그러한 것들을 이제 우리는 자아 감각 혹은 자아에 대한 관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뭐예요? 불안정한 거죠. 이게 확실하지가 않아요. 주의 경제는 바로 그러한 그 자아 감각의 불안정성을
물고 늘어져 가지고 결핍감을 체계적으로 조직화시켜 버리는 거죠. 그래서 어떤 신화적 그 내용을 우리에게 심어주냐면 소비가 불편함을 해결해 준다라고 하는 이런 믿음을 갖게 만들어 주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소비주의나 주의 경제는 뭐예요? 목표는 똑같은 거예요. 소비가 미덕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소비를 할 때 너는 부유해질 수 있고 소비를 할 때 너는 다른 사람들한테 무시당하지 않을 수 있어 라고 하는 이런 신화적 구조를 계속 심어주는 거죠. 그래서 주의경제의 정세는 불교에서 말하는 해방의 길과는 결코 양립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불교는 그렇게 잘못 적용된 그 주의력을 뭐예요? 방향성을 바로잡아 주게 됨으로써 소비주의나 주의경제가 만들어놓는 신화적 구조에서 벗어날 수 있게 만들어준다. 그것이 바로 해방의 길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자, 통제받는 주의 세 번째입니다. 독재 정부는 폭력이나 폭력을 염두에 둔 협박으로 사람들을 통제하고 행위를 제한하게 되는 거죠. 폭력이나 폭력을 염두에 둔 협박이라고 하는 것은 공권력이죠. 공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뭐예요? 독재 정부가 국민들을 향해서 합법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가장된 폭력인 거죠. 우리는 그런 내용들을 많이 보잖아요. 독재 국가에서 행해지고 있는 굉장히 다양한 유형의 폭력들. 그런 폭력들을 가지고 사람들을 협박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독재 정부가 하고자 하는 바에 대해서 순응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 그것이 이른바 통제받는 주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한 곳만 봐야 되는 거예요. 다른 곳을 보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북한이 결국은 북한의 대표적인 예라고 볼 수가 있겠죠. 사람들로 하여금 한 방향을 보게 만드는 것, 다른 곳은 보지 못하게 만드는 것. 거기에는 뭐요? 무자비한 폭력이 이제 뒤에 딱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는 대량 살상 무기에 대해서 우려하지만 대량 기만 무기에 대해서도 우려해야 된다. 살상 무기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뭐예요? 그 생화학 무기 같은 경우가 대량 살상 무기죠. 핵무기 이런 것도 대량 살상 무기가 되는 거죠. 한번 터지게 되면 정말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큰 피해를 우리에게 던져주는 것들이 대량 살상 무기인 거죠. 화학전이 발생하게 되면은 일반 국민들이 경험하는 그 피해는 어마어마하죠. 근데 그것보다도 더 우리가 우려해야 될 것은 지금은 뭐예요? 대량 기만무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대량 주의 분산무기. 어떤 것에 우리가 관심을 갖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회 문제가 분명히 있어. 자, 장애인 문제가 있어요. 혹은 학교 폭력 문제가 있어. 그런데 그것을 바로 보지 못하게 하는 거. 혹은 정치인들의 그 부도덕함, 횡령, 또는 자신의 권력을 오남용하는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보려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국민들의 관심을 다 돌려버리는 거예요. 그게 대표적으로 그 3S라고 하는 정책이 있다고 옛날엔 얘기 많이 했어요. 기본적으로 스포츠, 그 다음에 섹스, 성산업인 거죠. 그 다음에 스크린, 영화. 이런 것들로 사람들의 그 주의 집중을 흩어버리는 것. 그것이 대량 기만무기라고 하는 부분인 것입니다. 2003년 이라크 침공은 존재하지도 않는 무기. 2003년이면은 여러분들이 태어났죠? 22년이니까 태어났겠지. 깐난애기 때인가요? 여하튼 아주 오래전 일이에요. 벌써 근 20년 가까이 됐네 벌써. 예. 이라크 침공, 미국이 이라크를 침공을 했죠. 그런데 그 명분은 뭐였냐면 대량 살상 무기가 있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존재하지도 않는 무기에 대해 대중이 불안에 떨도록 만든 섬세하게 지어질 노력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재앙이다. 이라크 침공이라고 하는, 그래서 이라크의 후세인 정권을 무너뜨림으로 인해 가지고 중동 지역의 그 정치적 역학관계를 완전히 변화시켜 버렸죠. 그래서 그 시리아 내전이라고 하는 부분도 더
되게 되고, 그 다음에 IS라고 하는, 여러분 들어봤죠? IS라고 하는 이상한 이슬람 극단주의 국가가 탄생할 뻔도 했고, 그래서 지금 그 일대 중동 지역이 굉장히 불안정한 어떤 그 정치 역학관계를 갖게 된 것은 결국 2003년도에 미국의 이라크 침공 때문이다. 근데 그 침공은 존재하지 않는 대량 살상 무기에 대한 그 거짓된 정보를 끊임없이 양산함으로써 대중들이 미국이 전쟁을 일으킨 것에 대해서 동의할 수 있도록, 그래서 많은 나라들이 사실은 미국이 이라크를 침공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한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정당한 전쟁을 미국은 펼칠 수가 있었던 거죠. 명분 있는. 근데 가보니까 뭐예요? 대량살상 무기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국제사회에서 이제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되기도 했었죠. 자, 지구가 불타고 생태계가 붕괴되기 시작하자. 지구 온난화 문제라든가 뭐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 미세 플라스틱 같은 것들이 이제 광범위하게 해양을 오염시킴으로 인해 가지고 생태계가 이제 혼란을 겪게 되고, 그럴 때 우리 대중 매체는 우리 모두의 주의를 정말로 문제가 되는 데로 쏠리게 한다. 슈퍼볼, 스포츠죠. 휘발유 가격. 요즘 휘발유 가격 정말 높아지고 천정부지로 올라가고 있어요. 그리고 최근의 살인 사건이나 섹스 스캔들, 이런 문제로 뭐 하는 거예요? 대중들의 그 주의력을 흩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대중들이 진짜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에 관심을 갖지 못하도록, 그러한 것들이 언론에서 자행하고 있는 일들인 거죠. 언론과 정권이 유착이 되게 되면, 권력이 유착이 되게 되면 이런 것들은 정말 섬세하게 아주 조직적으로 이루어져 가지고 우리들이 자칫 관심을 잠깐만 딴 데 돌리게 되면 뭐예요? 바로 그런 논리에 휩쓸려 가지고 정작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에 대해서는 등한시하고, 관심을 갖지 않아도 될 것에 굳이 그것을 몰라도 우리가 사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고, 오히려 그것을 모를 때 우리가 더 삶의 질이 높아질 수 있는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정보를 재생산하는 거죠. 모든 언론이 똑같은 내용들을 계속 반복해서 만들어내는 거. 그렇게 해서 우리가 보고 싶어하는 것을 못 보게 만드는 거, 알고 싶어하는 것을 알지 못하게 만드는 거, 이것이 바로 통제받는 주의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해방된 주의에 대한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상부터 보고 갈게요. 세계 경제를 한눈에 바라보는 글로벌 경제, 조항래 아나운서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주제는요? 이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창업자 빌 게이츠는 IT는 물론이고 환경과 인권에 관심이 많으시죠. 최근에는 이 아내와 함께 일주일에 3번 10분 정도 이것에 푹 빠져 있다고 하는데요. 혹시 네. 어떤 건지 감이 오시나요? 글쎄요. 워낙 독서광이고 기부천사긴 하지만 요즘은 관심사까지는 제가. 네, 바로 뭔가요? 이것의 정체는 명상입니다. 이 빌 게이츠뿐만 아니라 미국 전역이 명상 열풍에 불고 있는데요. 오늘 그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한 남성이 버스 계단을 오릅니다. 그런데 버스 안에서 조금 낯선 풍경이 펼쳐집니다. 신기하죠? 사람들이 눈을 감은 채 가부좌를 틀고 앉아 있습니다. Let your breath wash you from the inside out. 이곳은 이른바 명상버스. 한 유명 건축가가 뉴욕 시민들이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고안해냈습니다. You get in a peaceful meditative state right in the middle of Times Square. Such a paradox. 뉴욕의 한 미술관에서는 명상을 접목한 투어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미술 작품도 감상하고 명상도 할 수 있는 건데요. 하루 평균 500명이 참가할 정도로 호응이 좋습니다. 뉴욕에는 명상을 할 수 있는 공간들이 속속 생겨나고 있는데요. 우리 돈으로 10,000원에서 60,000원 정도의 비용을 내야 하지만 사람들의 발길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얼마나 많은 미국인이 명상을 하고 있을까 궁금한데 관련 통계가 있나요?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가 발표한 보고서를 보면요. 이 명상하는 미국인의 수는 전체 인구의 약 14% 정도입니다. 상당하네요. 5년 전과 비교하면 한 3배 이상 증가를 했습니다. 네. 또 연령대로 보면 45세에서 65세 사이의
중장년층이 또 가장 비율이 높았습니다. 그렇군요. 이 명상 열풍은요, 현대인의 삶에서 빠르게 확산하고 있습니다. 명상에 필요한 간편한 준비물은 바로 스마트폰이죠. 빗소리나 새가 지저귀는 소리 등 자연이 만들어내는 오디오와 영상을 보면서 명상을 하는 겁니다. I usually meditate before I play my sports to make sure that I'm really ready mentally, psychologically, yeah. 때와 장소를 구애하지 않고 이용할 수 있어서 특히 학생과 직장인들 사이에서 인기인데요. 최근 3년간 출시된 명상 애플리케이션만 2,000개가 넘습니다. 저도 명상 앱을 하나 다운받아 놓긴 했는데 실천까지는 아니에요. 근데 스마트폰의 아주 대표적인 순기능인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이제 음악과 또 영상을 쉽게 접할 수 있으니까요. 네. 이 미국 IT 업계에서는 이미 명상이 하나의 주요 트렌드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네. 이 미국의 명상 산업은 매년 11.4%씩 성장해서 오는 2022년에는 20억 8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는 2조 3천억 원이 넘어설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네. 또 현재 미국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업체 두 곳은 이미 각각 유료 가입자 100만 명씩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명상이 이렇게 빠르게 미국인들 삶에 파고드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 스트레스를 풀려는 사람들이 명상을 도와주는 앱을 찾고 있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실제로 미국 직장인 5명 중 3명은 극심한 스트레스를 겪고 있다고 대답을 했고요. 이들은 이 과도한 업무량으로 인한 피로감 또 상실감을 호소를 했습니다. 반면에 이제 스트레스가 거의 없다, 낮다고 대답한 비율은 저기 파란색 부분 6%에 그러니까요. 불과했습니다. 예. 미국의 청소년들 역시 2명 중 1명꼴로 학교와 집에서 심한 스트레스를 느끼고 counseling, seeing a therapist, and taking medicine. 이런 이유로 일부 학교에서는 명상 앱 업체와 제휴를 맺고 학생들에게 명상 프로그램을 꾸준히 제공하고 있는데요. 네. 시카고에 있는 한 공립학교의 경우 학생들 간의 다툼이나 괴롭힘 등이 70%가량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Meditation provides a tool for self-soothing, for calming down, and for just finding a sense of peace in the moment. 엄청난 효과인 것 같아요. 근데 명상이 학생들 스트레스 해소에 어느 정도 도움을 준 걸로 보이고 있나요? 이렇게 수치적으로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또 명상의 효과에 대해서는 의학적인 측면에서는 아직 좀 논란의 소지가 있지만 또 과학적으로 명상이 우리 신체와 정신 건강에 긍정적인 도움이 준다는 것은 또 그런 연구 결과들은 많습니다. 미국의 필립스 박사 연구팀은 지난 2016년에 명상이 두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실험을 해봤습니다. 실험은 8주 동안 진행이 됐는데요.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우리 뇌에는 고차원적인 사고와 기억을 담당하는 회백질이라는 영역이 있는데요. 명상 후에 이 회백질의 밀도가 조금씩 두꺼워졌습니다. 특히 해마 부위의 뇌신경 세포가 22.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Not only that, you exerted less brain activity, so you spent less energy to do better. This one in particular was your memory task. You reversed the aging process a little bit in your brain. 또한 하버드 의대 연구팀은 지난 4월 명상이 우울증을 치료하는 데 도움을 준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미국 IT 기업들 사이에서는 명상을 활용해서 직원들의 건강을 챙기는 이른바 마음 경영이 유행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이 명상 프로그램에 참여한 직원들의 정신적 스트레스는 줄어든 반면에 또 업무 집중도는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뇌의 노화를 지연시킨다, 또 우울증에 효과가 있다. 그렇다면 뭐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저도 한번 시도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명상을 보았습니다. 그 명상에 대한 굉장히 긍정적인 내용들을 이제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실제 명상 산업이라고 불릴 만큼 명상은 지금 산업화되는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테마로 자리 잡고 있죠. 그래서 명상이 우리의 정신 건강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효과성이 검증되니까 이게 자연스럽게 자본과 결합이 되면서 하나의 이것도 명상도 산업화의 과정을 겪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좀 아이러니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자, 마인드풀리스 명상의 구성 요소를 핵심적인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탕이라고 하는 분은 차도명 탕이라고 해가지고 여러분 한번 들어봤나 모르겠어요. 구글에서 원래 엔지니어였는데 이 사람이 그 명상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가지고 구글 경영진에다가 그 명상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것을 건의를 하게 됐고, 그것을 구글 경영진이 받아들이게 되면서 세계에서 가장 멋있고 잘 만들어진 명상 센터를 갖고 있죠, 구글이. 그래서 그 구글에서는 굉장히 다양한 명상 프로그램들이 그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일단 차던 몽탄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전 마인드풀리스의 구성 요소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마인드풀리스 명상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세 가지 구성 요소가 있는데 뭐예요? 일단 주의력 컨트롤, 나의 주의력을 통제할 수 있는 힘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정서를 제어할 수 있는 측면이 있고, 자기 자각 능력이 이제 향상된다라고 하는 이 세 가지가 있다라고 보는 거죠. 이걸 통해서 전체적으로 뭐예요? 자기의 어떤 제어력을 향상시킬 수 있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결국 명상은 나의 문제인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문제를 명확하게 드러내주고 그것에 대해서 자각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자기의 어떤 통제력이나 정서의 통제력, 이런 것들을 강화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주의 제어의 향상, 정서 제어의 향상, 자기 지각의 변형, 신체 감각에 대한 알아차림의 증대와 자기 연극적인 인지 처리의 저감. 그러니까 이게 신체 감각에 대한 알아차림의 증대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신체에서 일어나고 있는 다양한 자극에 대해서 조금 더 민감하게 내용들을 알아차릴 수 있는 능력을 키워준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자기 언급적인 인지 처리의 저감이라고 하는 것은 나와 관련된 인지적인 부정적인 내용들을 이제 좀 감소시킨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아까 우리가 명상산업에 대한 내용들이 좀 언급됐는데요. 관련된 자료들인 거예요. 이것 말고도 굉장히 많죠. IT와 결합이 되면서 명상 애플리케이션이 이제 굉장히 많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명상산업이 앞으로의 미래 산업에서는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미국 내 명상 인구예요. 최근 5년간 400가량 증가했고, 최근 3년간 출시된 명상 애플리케이션도 2,000개 이상이다. 명상 산업의 규모는 12억 달러로 평가된다라고 하는 내용도 이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명상의 이익이 뭐가 있는지를 간략하게 한번 표로 제시한 것이 있어서 이걸 한번 소개해 보려고 했습니다. 근데 글씨가 좀 작죠? 여러분들이 보기에. 조금 키워볼까요? 아이고. 잠깐만요. 예. 자, 여기 보게 되면은 규칙적인 명상의 이익이 뭐냐 할 때 스트레스로부터 자유롭게 해주고요. 그 다음에 노화를 예방해주고, 그 다음에 시간에 대한 통제력을 이제 강화시켜주는 거죠. 보다 더 많은 시간을 우리가 여유롭게 사용할 수가 있게 되고, 그 다음에 보다 더 삶에 감사를 할 수 있게, 감사하는 마음을 키워주게 되고요. 다른 사람들과의 연결성을 강화시켜주는 거죠.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보다 더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그리고 뇌의 기능을 향상시켜주고, 수면의 질을 높여주고, 그리고 또 뭐예요? 다이어트에도 효과가 있다라고 보는 것이고, 그리고 면역력 강화에도 도움을 주고요. 그리고 주의력을 향상시켜 준다. 명상이 갖고 있는 이익은 어떤 이점은 굉장히 많네요. 그래서 우리가 명상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어떤 선입견을 버리고 명상이라고 하는 것을 한번 해보게 되면 여러분들한테도 좀
부정적인 것들을 개선할 수 있는 어떤 여지들을 더 많이 제공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자, 그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명상 애플리케이션 가운데 그 세 개의 탑3를 뽑게 되면 요 세 가지를 언급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헤드스페이스라고 하는 거 하고요. 그 다음에 이것이 아마 뭐죠? 심플 헤빗이라고 하는 그 앱이고요. 이게 캄이라고 하는 앱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캄이 제일 많이 알려져 있죠. 보게 되면은 일단 헤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2010년 5월에 이젠 그 스타트업으로 시작을 해가지고 그 펀딩을 했을 때 뭐요? 하나로 약 1조 넘는 돈을 투자를 받았다는 거죠. 그리고 제스카 알바도 여기 투자를 해서 이렇게 좀 세계적으로 유명해진 앱 가운데 하나가 헤드스페이스고요. 그 다음에 심플 헤빗 같은 경우는 두크 대학을 졸업하고 월스트리트에서 헬스케어 분야의 애널리스트로 활동했던 우리나라 사람이 한국인 김유나라고 하는 분이 그 만든 애플리케이션입니다. 이것은 대략 153억 정도를 투자 유치해서 성공을 해서 지금 잘 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2012년도에 캄이라고 하는 것이 영국 출신의 마이클 액턴 스미스라고 하는 분이 이제 중심이 돼가지고 만들어진 스타트업인데 펀딩이 1조 1,190억 원이에요. 엄청나죠. 그러니까 결국 이러한 그 어플리케이션들이 유료 가입자들이 이제 수백만 명씩 이렇게 늘어나게 되면서 이들의 산업 구조가 이제 안정적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우리나라에서도 여러 가지 명상 애플리케이션이 만들어지게 되었는데 사실 이들 기업에는 못 미치죠. 그 컨텐츠도 그렇고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데 그 컨텐츠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는 것들이 이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으로 몇 가지 명상 앱이 있는데 그 앱 같은 경우가 흑자를 내지 못하는 경우들이 이제 종종 발생하게 됩니다. 근데 여하튼 간에 이 명상이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2022년도에는 미국 시장에서 대략 2조 5천억 정도의 시장이 될 것이다라고 전망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게 되면 정말 명상이라고 하는 것이 그 어떤 산업화의 어떤 그 굉장히 그 첨단에 서 있는 하나의 분야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그 명상이 이런 방식으로 뭐예요? 계속 진화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IT와 결합을 하게 되면서 또는 요즘 VR 또는 메타버스 이런 것들과 이제 결합이 되면서 굉장히 다양하게 명상의 영역이 확장이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우리가 영상에서 보았던 것처럼 명상 버스 운영이라든가 그리고 이것은 뭐 갤러리에서 명상과 관련돼 가지고 이제 프로그램들을 만들어낸다든가 하는 방식으로 해서 명상이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의 일상에 깊이 이제 뿌리가 내리고 있는 과정에 놓여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도 명상에 대해서는 예전보다 훨씬 더 열린 자세를 갖게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명상이 사실 지금 미국에서 열풍을 갖고 있는 유럽에서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명상은 불교의 사티라고 하는 것을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진 마인드풀리스예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종교색이라고 하는 것들이 많이 이제 탈색이 되면서 종교와 관계없이 누구나가 명상을 할 수 있는 그러한 프로그램으로 발전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종교적인 부분하고는 관계없이 한번 명상을 해보게 되면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다양한 어떤 그 긍정적인 효과를 경험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명상을 주제로 살펴봤어요. 4가지 주의가 있다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그 조각난주의, 그 다음에 그 상업화된 주의, 통제받는 주의, 이것은 우리의 주의 집중이라고 하는 것이 오용되거나
남용되는 방식인 것이고, 그런 것들을 제어해서 자기 통제력과 자기 이해력을 증진시키는 것이 바로 무엇이다? 명상이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했죠. 바로 이 명상은 해방된 주의다라고 하는 말로 설명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해서 이번 학기 마지막 수업을 진행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한 학기 동안 수업을 듣느라 수고 많았고요.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이 기말시험 일자는 공지한 바대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기말시험 준비 잘 해가지고 한 학기 마무리 잘 해주길 바라겠습니다. 예, 오늘 수업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